마음 나스메 소세키 1914년. 이 작품은 모두 3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선생님과 나, 2부는 부모님과 나, 3부는 선생님과 유서입니다. 제1부 선생님과 나. 1. 나는 그분을 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냥 선생님이라고 쓰고 본명은 밝히지 않겠다. 이것은 세간의 이목을 의식해서라기보다 나에게는 그 편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금방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표현을 들어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다. 어색한 머리 글자 따위는 도무지 사용하고 싶지 않다. 내가 선생님과 알게 된 것은 가마쿠라에서였다. 당시 나는 아직 새파란 학생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해수욕을 하러 간 친구로부터 꼭 놀러 오라는 엽서를 받고 약간의 여비를 마련해 집을 나섰다. 그 돈을 마련하는데 2, 3일을 허비했다. 그런데 내가 가마쿠라에 도착한 지 사흘도 되기 전에 나를 부른 그 친구는 갑작스레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쓰여 있었지만 친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고향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그에게 내키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는 흔한 말로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결혼 상대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당연히 내려가야 할 고향에 가지 않고 도쿄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전보를 보여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편찮으시다면 그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고 모처럼 놀러 온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학기가 시작되려면 아직 여러 날이 남았기에 가마쿠라에 머물러도 좋고 돌아가도 좋은 상황이었던 나는 당분간 머물고 있는 여관에 묵기로 했다. 친구는 주고쿠 지방, 이 주고쿠 지방은 도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의 5개 현을 말합니다. 친구는 주고쿠 지방의 한자상가의 아들로 경제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아직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혼자 남겨진 나는 굳이 저렴한 여관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었다. 여관은 가마쿠라에서도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구나 아이스크림 같은 서양 문물을 접하려면 긴 논두렁길 하나를 지나가야 했다. 인력거를 타면 20전은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저기 개인 별장이 여러 채 들어서 있었다. 게다가 바다와 근접해 있어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상당히 편리했다. 나는 매일 바다에 들어가려고 여관을 나섰다. 거뭇하게 그을린 오래된 초가지붕 사이를 빠져나가 해변으로 내려가면 이 부근에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가 싶을 만큼 수많은 남녀 피스객들로 모래사장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떤 때는 바다가 목욕탕처럼 검은 머리들로 어지러이 북적이기도 했다. 그 많은 인파 중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런 북적이는 풍경에 둘러싸여 모래 위에 엎드려 있거나 무릎까지 바닷물에 잠그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나는 그 혼잡함 속에서 선생님을 만난 것이다. 당시 해변에는 찻집이 2군데 있었다. 나는 우연히 그중 한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하세 해변에 커다란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 전용 탈의실이 없는 일반 피스객에게는 반드시 공동 탈의실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휴식하는 그 외에도 수영복을 빨거나 짠물에 젖은 몸을 닦기도 하고 모자나 양산을 맡기기도 했다. 나도 수영복은 없지만 소지품을 도난당할 우려가 있어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찻집에 옷을 벗어 놓았다. 2. 내가 그 찻집에서 선생님을 본 것은 선생님이 막 옷을 벗고 바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나는 그와 반대로 젖은 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우리 2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검은 머리들이 시야를 가로막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나는 자칫 선생님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바닷가가 혼잡하고 그 정도로 머릿속이 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내 눈에 띄인 것은
한 서양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인의 피부는 유난히 하얘서 찻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내 시선을 끌었다. 일본인처럼 유카타는 목욕 후나 여름에 입는 무명 홑옷입니다. 일본인처럼 유카타를 입은 그는 옷을 벗어 걸상 위에 휙 내던진 채 팔짱을 끼고 바다 쪽을 향해 서 있었다. 그는 우리가 입는 잠방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내게는 그것이 가장 신기했다. 나는 이틀 전 유이가 해변에서 모래사장 위에 쭈그리고 앉아 서양인이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엉덩이를 붙인 자리는 약간 언덕진 곳으로 바로 옆이 호텔 후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바닷물을 뒤집어 쓰려 나왔다. 하지만 몸통과 팔과 허벅지를 드러낸 서양인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속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대개는 머리에 고무로 된 수영모를 쓰고 있어 젓갈색이나 감색, 남색 수영모가 물결 사이에 둥둥 떠 있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광경을 목격한 내 눈에는 잠방이 하나만 걸치고 남들 앞에 서 있는 그 서양인이 자뭇 신기해 보였다. 이었고 그는 자기 옆에 웅크리고 있는 일본인을 돌아보며 한두 마디 건넸다. 그 일본인은 모래 위에 떨어진 수건을 막 집어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줍자마자 곧바로 머리에 두르고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란히 해변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해변 근처의 얕은 바다에 와글와글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어느 정도 탁 트인 지점에 이르자 두 사람이 동시에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머리가 작게 보일 때까지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그런 다음 방향을 틀어 다시 해변을 향해 일직선으로 헤엄쳐 왔다. 찻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우물물로 씻지도 않고 수건으로 대충 물기만 닦아냈다. 그리고 곧바로 옷을 입은 뒤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나는 계속 걸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나는 멍하니 앉아 선생님에 대해 생각했다. 아무래도 꼭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무렵에는 걱정거리가 없어서 편하다기보다 오히려 따분한 일상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선생님을 만났던 시간에 맞춰 일부러 간이 찻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서양인은 오지 않고 선생님 혼자 밀짚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걸상 위에 내려놓고 곧바로 수건을 머리에 두른 뒤 해변으로 총총히 내려갔다. 선생님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인파 속을 빠져나가 혼자 헤엄치기 시작했을 때 문득 뒤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얕은 바닷물을 머리 위까지 튀기며 상당히 깊은 곳까지 나아간 뒤 선생님을 목표로 두 팔을 번갈아 움직이며 부지런히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어제와는 달리 반달 모양의 원을 그리며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해변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나는 끝내 선생님을 따라잡지 못했다. 내가 물 밖으로 나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들면서 찻집으로 들어가자 벌써 말쑥하게 옷을 갈아입은 선생님이 내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3. 나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각에 해변에 나가 선생님을 지켜보았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말을 걸 기회도 인사를 나눌 기회도 없었다. 게다가 선생님은 약간 비사교적인 편이었다. 일정한 시각에 초연히 나타났다가 초연히 사라졌다. 주변이 아무리 북적거려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처음에 함께 왔던 서양인은 그 뒤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혼자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여느 때처럼 바다에서 곧장 끌어나와 늘 같은 자리에 버스드는 유카타를 입으려는데 웬일인지 그 옷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선생님은 모래를 떨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틀었다. 그러자 옷 밑에 놓여있던 안경이 걸상의 널빤지 틈새를 통해 바닥에 떨어졌다. 선생님은 줄무늬가 새겨진 흰색 유카타의 오비는 기모노를 입을 때 허리 부분에서 옷을 염해주는 띠를 말합니다. 유카타의 오비를 두른 뒤에야 안경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듯 갑자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걸상 밑으로
머리와 손을 집어넣고 안경을 집어들었다. 선생님은 고맙다며 안경을 받았다. 다음 날 나는 선생님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헤엄쳐 나갔다. 이정점 앞으로 나가자, 일정은 약 109m입니다. 이정점 앞으로 나가자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며 내게 말을 건넸다. 그 부근에서 넓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우리 둘뿐이었다. 강한 햇빛이 주변의 모든 산과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바닷속에서 자유와 환희에 가득 찬 근육을 움직이며 미친 듯이 춤추었다. 선생님은 손발의 움직임을 딱 멈추고 하늘을 향한 채 물결 위에 몸을 맡겼다. 나도 선생님 자세를 흉내냈다. 파란 하늘이 내 얼굴 위로 눈을 찌르는 듯한 강렬한 빛을 내어 던졌다. 나는 기분 좋은데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윽고 바닷속에서 몸을 일으키듯 자세를 바꾼 선생님은 그만 돌아갈까? 하고 나를 재촉했다. 비교적 체력이 강했던 나는 물속에서 좀 더 놀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말에 곧바로 네, 그러시죠.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그리고 둘이서 헤엄쳐왔던 길을 따라 다시 해변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뒤로 선생님과 친해졌다. 하지만 선생님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던 것 같다. 사흘 만에 찻집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이 불쑥 내게 물었다. 자네는 이곳에 얼마나 머물 생각인가?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던 나는 그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빙그레 웃고 있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멋쩍은 기분이 들어 선생님은요? 하고 대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날 밤 선생님이 묵고 있는 여관에 찾아갔다. 여관이라고는 해도 여느 여관과는 다른 넓은 절의 경내에 있는 별장 같은 건물이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었고 나는 그것이 연장자에 대한 내 입버릇이라고 해명했다. 나는 일전에 봤던 서양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그가 특이하다는 둥, 이제 가마쿠라에 없다는 둥,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일본인과도 그다지 교제가 없는 자신이 그런 외국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게 신기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마지막에 어디선가 선생님을 빼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직 어린 나는 그때 은근히 선생님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마음속으로 그런 대답을 기대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아무래도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바람에 약간 실망감을 느꼈다. 4. 나는 월말에 도쿄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피서지를 떠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나는 선생님과 헤어질 때 앞으로 가끔 댁으로 찾아뵈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님은 그저 간단히 찾아오게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무렵 나는 선생님과 상당히 친해졌다고 생각했기에 좀 더 자상한 말을 기대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짧은 대답은 그런 내 자신감을 위축시켰다. 나는 그런 일로 자주 선생님에게 실망했다. 선생님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여러 번 가벼운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런 이유로 선생님과 멀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언젠가 온전히 눈앞에 나타나리라 생각했다. 나는 젊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 이렇게 순순히 젊은 피가 끓어오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나는 어째서 선생님에게만 그런 기분이 드는지 알지 못했다. 그 이유를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던 게 아니었다. 선생님이 때때로 내게 건넨 쌀쌀맞은 말이나 무관심한 듯한 행동은 나를 멀리하려는 불쾌한 표현이 아니었다. 가엾은 선생님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자신은 가까이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 그만두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타인과 친숙해지기를 거부하는 선생님은 타인을 경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경멸했던 것 같다.
나는 도쿄로 돌아가면 곧바로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했다. 개강하려면 아직 2주일이나 남아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한번 들를 생각이었다. 그런데 돌아와서 2, 3일쯤 지나는 사이에 가마쿠라에서 느꼈던 기분이 점차 희미해졌다. 게다가 화려하게 채색된 대도시의 공기가 기억의 부활에 따른 강렬한 자극과 함께 내 마음을 짙게 물들였다. 나는 길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새 학기에 대한 희망과 긴장감을 느꼈다. 나는 한동안 선생님을 잊고 지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허전한 얼굴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방 안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 머릿속에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다. 처음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은 외출하고 없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은 그 다음 일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맑은 하늘빛이 몸에 스며들 것 같은 화창한 날이었다. 그날도 선생님은 집에 없었다. 선생님은 가마쿠라에서 내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고 했다. 선생님은 외출을 꺼린다는 말도 했다. 두 번 찾아가서 두 번 다 만나지 못한 나는 그 말이 떠오르자 괜스레 화가 났다. 나는 선뜻 돌아서지 못하고 하녀의 얼굴을 보며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다. 일전에 내게 명함을 받은 적이 있는 하녀는 나를 밖에 세워둔 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사모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밖으로 나왔다.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그 부인은 내게 정중하게 선생님이 출타한 장소를 일러주었다. 선생님은 매달 그날이 되면 꽃을 들고 조시가야의 공동묘지에 있는 어느 묘소를 찾아간다고 했다. 조금 전에 막 외출하셨는데요. 나간 지 10분쯤 될 거예요. 부인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다. 번화한 거리 쪽으로 일정쯤 걷다 보니 산책도 할 겸 조시가야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는 호기심도 발동했다. 나는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5. 나는 묘지 앞에 펼쳐진 모종밭의 좌측으로 들어가 양쪽으로 단풍나무가 늘어서 넓은 길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길 끄트머리에 있는 찻집 안에서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쓱 나왔다. 나는 그 사람의 안경테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대뜸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선생님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했다. 그 말은 사방이 고요한 한낮의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내 뒤를 따라온 건가? 무슨 일로? 선생님의 태도는 오히려 차분했다.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얘기했다. 누구의 묘에 갔는지 아내가 그 이름까지 말하던가?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처음 본 자네한테 그런 말을 할 리 없지. 불필요한 얘기니까. 선생님은 그제야 긴장을 푸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선생님과 나는 큰 길로 나오기 위해 묘 사이를 빠져나왔다. 이사벨라 아무개의 묘라거나 신의 종 로긴의 묘라고 적힌 묘비 옆에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라는 비문이 적힌 판자가 세워져 있었다. 전권공사 아무개라고 적힌 묘도 있었다. 나는 안덕열이라고 새겨진 작은 묘비 앞에서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안드레라고 읽으라는 거겠지? 라고 말하며 써웃음을 지었다. 선생님은 제각기 다양한 양식으로 표시된 묘비에 대해 나처럼 우스꽝스럽거나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내가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은 둥근 성물이라느니 저것은 화강암으로 만든 길쭉한 비석이라느니 하고 신나게 떠들어대자 처음에는 잠자코 듣고 있던 선생님이 급기야 한마디 던졌다. 자네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선생님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지의 구역이 나뉘는 지점에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가리듯이 서 있었다.
그 아래에 다다랐을 때 선생님은 높은 우듬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조금 더 지나면 예쁠 거야. 이 나무가 완전히 노랗게 단풍이 들면 이 일대는 금빛 낙엽으로 뒤덮이게 되지. 선생님은 매달 한 번씩은 꼭 이 나무 밑을 지나갔던 것이다. 저편에서 울퉁불퉁한 바닥을 고르며 새 묘지를 만들고 있는 사내가 괭이질 하던 일손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왼쪽으로 발길을 돌려 곧장 큰 길로 나왔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진 나는 무작정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선생님은 여느 때보다 더 말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다지 지루한 줄 모르고 선생님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갔다. 곧장 댁으로 가실 건가요? 그래야겠지. 특별히 들를 곳도 없으니까. 우리는 말없이 남쪽을 향해 비탈길을 내려갔다. 내가 다시 말을 꺼냈다. 선생님 집안의 묘지가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 그럼 어떤 분의 묘가 있는 겁니까? 친척의 묘인가요? 아니. 선생님은 그 말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런데 일정점 걸은 뒤에 선생님이 불쑥 말문을 열었다. 거기 내 친구의 묘가 있네. 친구분의 묘에 매달 찾아가시는 겁니까? 응. 그날 선생님은 그 외의 말은 하지 않았다. 6. 나는 그날 이후 가끔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갈 때마다 선생님은 집에 있었다. 선생님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자주 그 집에 드나들었다. 하지만 나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는 처음 인사하던 때나 친해졌을 때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말이 없었다. 어떤 때는 너무 조용해 쓸쓸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에게 다가가기 힘든 묘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든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이 선생님에게 그런 느낌을 갖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추측이 훗날 사실로 입증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어리다거나 바보 같다는 말을 듣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예측한 자신의 직감에 대해서는 믿음직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 팔 벌려 껴안을 수 없는 사람,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언제나 말이 없는 차분한 분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얼굴에 야릇한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다. 창문에 살짝 비친 작은 새의 검은 그림자처럼 이내 사라지곤 했지만 내가 선생님의 미간에서 처음 그 그림자를 확인했던 것은 조시가야의 묘지에서 불쑥 선생님 하고 불렀을 때였다. 나는 그때 규칙적으로 뛰고 있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나의 심장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평소와 같은 탄력을 회복했다. 나는 금방 그 어두운 그림자를 잊어버렸다. 우연히 그것을 다시 떠올린 것은 소춘 음력 10월입니다. 소춘이 끝나가는 어느 날 밤이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전에 선생님이 내게 알려주었던 커다란 은행나무가 떠올랐다. 가만히 따져보니 선생님이 다달이 성묘하러 가는 길이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였다. 그날은 수업이 오전에 끝나는 마음 편한 날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조시가야에 있는 은행나무는 벌써 잎이 다 떨어졌을까요? 아직 다 지지는 않았겠지?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한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이번에 성묘 가실 때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그 근처를 산책하고 싶은데요. 나는 성묘하러 가는 거지 산책하러 가는 게 아닐세. 그래도 가는 김에 산책도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선생님은 애써 성묘와 산책을 구분하려는 듯 내가 거기 가는 목적은 성묘뿐일세 하고 말했다. 나와 동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꼭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그럼 성묘라도 좋으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성묘할 테니까요. 사실 내게는 성묘와 산책을 구분한다는 게 거의 무의미한 일이었다.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 살짝 눈살을 찡그렸다. 눈에서는 묘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귀찮다거나 싫다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닌 약간 불안해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불현듯 조식아야 해서 선생님하고 불렀던 순간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때와 표정이 완전히 똑같았다. 나는 하고 선생님이 말을 꺼냈다. 자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곳에 성묘하러 가고 싶지 않은 걸세. 내 아내조차도 데려가지 않는다네. 7.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해 연구할 생각으로 그 집에 떠나들었던 것은 아니므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태도는 오히려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는 정말이지 그런 태도 덕분에 선생님과 인간다운 따뜻한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마음을 연구하려는 쪽으로 작용했다면 우리 사이를 잇는 동정의 끈은 그때 여지없이 뚝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직 젊었던 나는 자신의 태도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해 엉뚱하게 행동했다면 우리 사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만 해도 몸이 오싹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살피는 남의 시선을 늘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한 달에 2~3번씩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내 발길이 점점 잦아지던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자주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건가? 이렇다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폐가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닐세. 실제로 나를 귀찮아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선생님의 교재 범위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의 동창생들로 그 무렵에 도쿄에 살고 있는 사람은 2~3명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간혹 동양인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만큼 선생님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외로운 사람일세.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당연히 자네의 방문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냐고 물어본 걸세.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묻자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얼굴을 쳐다보며 올해 몇 살인가? 하고 물었을 뿐이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문답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흘도 되지 않아 다시 선생님 댁을 찾았다. 선생님은 거실로 나오자마자 웃으면서 말했다. 또 왔군. 나도 웃으며 말했다. 네, 또 왔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화가 났을 테지만 선생님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그날 밤 선생님은 나는 외로운 사람일세 하며 일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나도 외롭지만 자네도 외로운 사람인 것 같군. 나야 나이가 있으니 외로워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지만 아직 젊은 자네는 그러기 어렵겠지? 흔들릴 만큼 흔들리고 싶겠지. 그러다 보니 무언가에 부딪혀보고 싶을 걸세.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젊다는 것만큼 외로운 것도 없지.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자주 나를 찾아오는 건가? 여기서도 선생님은 일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했다. 자네는 나를 만나도 아마 여전히 외롭다고 생각할 걸세. 내게는 자네의 그 외로움을 뿌리채 뽑아줄 만한 힘이 없으니까. 자네는 머지않아 바깥을 향해 팔을 벌려야 할 걸세. 그러면 너는 내 집 쪽으로 발길을 향하지 않겠지? 그러고는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8. 다행히 선생님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나는 그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명백한 의미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그 댁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자연히 사모님과도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다. 평범한 젊은이였던 나는 여자에게 그다지 냉담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여자와 제대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길에서 우연히 오다가다 마주친 낯선 여자에게만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 현관에서 사모님을 만났을 때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다. 사모님이 별다른 특색이 없었으라기보다는 특색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선생님의 일부분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모님을 대했다. 사모님도 남편을 찾아오는 학생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결국 중간에 있는 선생님이 빠져나가면 사모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 때문에 사모님에 대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아름답다는 인상 외에 다른 감정이 전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선생님 댁에서 술을 마셨다. 그때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술 시중을 들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당신도 한잔하지 하며 자신이 비운 잔을 건넸다. 사모님은 아니에요, 저는 하고 사양한 뒤에 곤혹스러운 듯이 잔을 받았다. 사모님은 가지런한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내가 절반쯤 따른 술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이었고 사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웬일이세요? 좀처럼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이? 당신이 싫어하잖아. 그래도 가끔씩은 마셔도 괜찮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속만 쓰리고. 하지만 당신은 약주를 드시면 기분이 꽤 좋아 보여요. 간혹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지.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오늘 밤은 어떠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군. 앞으로 밤마다 조금씩 드시면 되겠네요. 그럼 안 되지. 조금씩 드세요. 그러는 편이 외롭지 않고 좋으니까요. 선생님 댁에는 두 분 내외와 하녀뿐이었다. 내가 찾아갈 때마다 댁에는 아주 조용했다. 큰 웃음소리 같은 것은 들어볼 수 없었다. 어떤 때는 집안에 선생님과 나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고 사모님이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그렇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일지는 않았다. 아직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나는 아이를 그저 성가신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 입양할까? 선생님이 말했다. 입양하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또 내 쪽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생기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말했다. 사모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가 사모님을 대신에 왜죠? 하고 묻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내린 천벌이니까 하며 크게 웃었다. 9. 내가 알고 있기로 선생님과 사모님은 금실 좋은 부부였다. 물론 나는 한 가족이 아니므로 깊은 속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 실에서 나하고 마주 앉아 있을 때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녀를 부르지 않고 사모님을 불렀다. 사모님의 이름은 시저였다. 선생님은 언제나 어이 시저 하고 장지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내게는 다정하게 들렸다. 대답을 하며 나오는 사모님의 태도도 무척 고분고분했다. 이따금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 사모님이 함께할 때면 두 분 사이의 이런 관계는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선생님은 가끔 사모님과 함께 음악회나 연극 구경을 갔다.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부부 동반으로 일주일 이내의 여행을 다녀온 적도 두세 번 있었다. 나는 두 분이 학군에서 보내준 그린 엽서를 아직도 갖고 있다. 니꾸에 갔을 때는 단풍잎을 한 장 동봉의 편지를 보내주었다. 당시 내 눈에 비친 두 분 사이는 대충 이러했다. 그중 단 한 번 예외가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평소처럼 하녀의 안내를 받으며 선생님 댁의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거실 쪽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일상의 대화가 아닌 다투는 소리 같았다. 선생님 댁은 현관 바로 다음이 거실이라 격자문 앞에 서 있던 내 귀에 두 분의 다투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왔다. 나는 이따금 언성이 높아지는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중 한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한 사람은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낮아 누군지 확실치 않았지만 아무래도 사모님인 것 같았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 앞까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내 마음을 바꾸어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묘한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선생님이 내 방 창문 아래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다. 선생님은 산책이나 하자고 했다. 허리춤에 찬 시계를 꺼내보니 이미 8시가 넘었다. 아직 학가마는 치마처럼 폭이 넓거나 가랑이가 갈라져 있는 바지 형태로 겉에 입는 아래 옷입니다. 아직 학가마 차림이었던 나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맥주를 마셨다. 선생님은 원래 술이 약했다. 어느 정도 마시고 그래도 취하지 않으면 취할 때까지 마시는 식의 모험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오늘은 안 되겠군.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기분이 풀리지 않으세요? 나는 안타까운 듯 물었다. 조금 전에 선생님 댁에서 있었던 일이 줄곧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솔직하게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마음속 동료가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자네, 오늘 밤에는 평소와 다른 것 같군?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실은 나도 기분이 좀 안 좋다네. 자네도 대충 눈치챘겠지?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사실 아까 아내와 좀 다투었네. 괜한 일로 흥분하고 말았지. 무슨 일로? 나는 다투었느냐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아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내가 오해라고 해도 꼬지 듣지 않더군. 그래서 그만 화를 내고 말았네. 무슨 일로 선생님을 오해하신 건가요?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내가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